네, 독립언론 탐사보도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과 정권 비판 언론 수사를 실무에서 지휘했던 강백신 검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하는 등 검사들의 전방위적인 불법 수사가 드러났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강백신 검사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 세미나까지 벌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검사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이번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독한 기자 킨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용진, 한상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일주일 만에 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늘 그러네요. 예, 보고 싶었어요. 거의 매일 보다 거의 하루 이틀 건너보다가 일주일 만에 보니까 아니 우리 한상진 기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매봉쇼 매봉쇼. 예, 지금 보니까 제가 매봉쇼를 자주 나가요. 예, 매봉쇼가 우리 한상진 고정 출연합니까 이제? 고정은 아닌데 거의 고정은 반고정식으로. 아닌데 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빵꾸가 나면 저한테 SOS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매봉쇼는 게스트를 안 부르거든요. 안 부르는데 아주 중요한 분들만 한 번씩 모십니다. 중요한 네. 분들. 나는 안 중요한 말. 예. 나는 한 번도 부름을 예. 받았어. 아 그런가요? 예. 예, 한번 중요한 일을 좀 하시고 한번 나오시죠. 하시고. 지금 뭐 8.15 특집 방송 저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뭐 특집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해마다 이제 8.15 앞두고 계속 이제 보도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냥 지나가기가 좀 네. 아쉬워가지고 예. 그 모레 방송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바쁘시겠네요. 예, 바쁘죠. 예, 엄청 바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수치는 다른데 이제 분명한 것은 추세는 하락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게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고착화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왜 그런다고 이후에. 보세요? 왜 하락 추세가 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예. 지방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검찰 개혁 관련돼서 예. 이 논의가 뭔가 좀 정리가 되는 식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분란이 커지는 식으로 예. 논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지치고 지겨워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공교롭게도 주가 지수도 많이 빠지고 네. 그나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였는데 경제 문제가 상당히 좀 꼬이면서 이게 뭔가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좀 고착화되는 듯한 느낌을 뭐 그냥 받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지난 4월 30일 날 네. 그 조작 기소 그 이제 검찰 특검법이 발의는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제 발의를 해놓고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뭐 아무런 그 이후에는 액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부가 다시 어떤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검찰이 이제 그동안에 저질러 왔던 그런 범죄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특검을 빨리 가동하고 그 검찰 지금 이제 10월 달이면 어쨌든 해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해체 결정이 정말로 올바랐다는 거를 검찰 특검을 통해서 저는 이게 이제 검찰 범죄 특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 특검을 통해서 빨리 이런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데, 좀 어떤 예.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특검도 특검인데 사실은 특검을 계속해서 하고 지금 종합특검이 이달 23일에 끝나는데요. 그 오늘 종합특검이 한동훈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오늘 불출석했어요. 안 나왔다면서요? 예, 불출석을 했는데 종합특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라고
예, 언론에 브리핑을 했대요. 언론에 그러니까 23일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건데 시간이 없겠지. 저는 이거 자체가 진짜 좀 코미디 같은 게 그럼 애초에 왜 불렀냐는 거죠. 부르면 뭐 바로 그러면 나갈 줄 알았나? 그러니까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인데 참고인 신분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뻔히 안 나올 거에 예상이 되는데 굳이 불렀다가 안 나왔고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종합특검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러는 건가요? 글쎄요. 예,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검이 계속되다 보면 피로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나 또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사들을 상대로 한 피의자들이 주로 다 검사들 혹은 뭐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들일 텐데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에서 날고긴다는 사람들을 피의자로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범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독한 기자 킨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특검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조금 자료를 좀 모아 놓기는 했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제 특검을 흠집내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특검에 대한 혐오, 그다음 피로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주지시키려는 그런 기도가 언론에서 이제 있어 왔고요. 뭐 다음에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겠지만 대표적인 게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의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종합특검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3대 특검을 운용하다가 미비한 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하려고 이제 한 거고, 그만한 이제 정당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검찰범죄특검은 내란 뭐 그다음에 김건희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려는 기존의 이제 그 특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의 어떤 특검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 검찰의 그런 권력 오남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그런 특검이고 네. 분명히 이제 그런 명분이 있고 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반드시 그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기 지금 말씀하신 거 음. 제가 평상시에는 비카인즈 이용해서 그래프 항상 김용진 선배가 만들어 오셨잖아요. 예. 그거 이번에 제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딱 말씀하신 거 이 조작 기소 특검 관련돼서 언론 보도 행태 저는 이렇게 뭐 분석은 많이는 못했고 예. 그 기사 건수만 제가 조사를 했는데 자료 21번 한번 21번 자료 21번. 제가 AI 와, 이거- 동원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료 21번 한번 이분들이 보여주시나요? 지금 날로 발전하고 여기 예. 이거 스스로 그래픽까지 자,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용희 선배가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비카인즈로 조사해 오시는데 좀 있어 보이길래 예. 어. 제가 조작기소 특검 관련돼서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에 조작기소 그러니까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제가 최근까지 조작기소 특검 관련돼서 나온 기사 건수를 제가 건수만 일단 조사를 해봤는데 예. 4월 달에 청문회가 있을 땐 당연히 기사 건수가 많았죠. 400건이 넘게. 저것도 제가 사실은 이 키워드를 조작기소 뭐 검찰 요런 정도만 하면 10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숫자를 좀 줄이려고 윤석열과 대장동 정도를 집어넣어서 제가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키워드도 여러 개 넣어가지고 했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숫자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 보시면 알겠지만 5월,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숫자가 급격하게 줄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건 그래픽을 못 만들었는데 숫자가 줄은 거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렇게 줄어들었지만 기사가 30건, 49건이라도 등장하는 기사들은 도대체 어떤 기사냐 제가 따져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검 소용없다. 특검 해봐야 별 뭐 그거 없다. 특검이 예, 그리고 특검 이거 위헌이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사예요. 부정적인 기사. 예, 이거 사실상 조작 기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4월 달에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조작 기소 청문회가 진행이 됐어요. 검찰의 예. 범죄가. 그래서 김용진 기자 같은 분들이 50가지에 달하는 검찰 범죄와 관련돼서 기사도 여러 건을 썼어요. 예. 이거는 뭐 저희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그 당시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한마디 했어요. 대통령도 뭐 좀 이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죠. 예, 이재명 볼까요? 대통령이 예, 지방선거 대통령도 예, 그거 관련돼서 예. 한 말씀 하셨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그런 게 과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죠.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저는 주관적으로는 다 내 판단은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일반적이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없이 막 고소 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는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한번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거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예, 이게 아마 신년 기자회견, 그 취임 1주년 취임 기자회견. 1주년 기자회견. 예, 아마 6월 8일인가 그 지방선거 직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게 이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달에 조작 기소 특검 준비를 위한 청문회에서 상당히 많은 검사들의 범죄가 드러났고 그거를 특검 말고는 다른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직접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저 말의 뒤끝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렵지 않다. 예. 드러난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하면 된다. 이거 단순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단순한 얘기가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전 너무나 좀 의아스럽고 동시에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출범을 했었던 정권에서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이 난장판이 된 현실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 난장판 속에서 사실은 이것만큼이나 더 절실하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 과거 검찰 독재 시절에 벌어졌었던 잘못된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을 제자리 잡게 하는, 해결하는 이런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당연한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이제는 아무도 조작기소 특검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 언론이 달라들어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돼서 특검 무용론을 떠나서 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그리고 그러면 뭐 저기 아까 대통령도 하시는 말씀 위헌이 왜 느닷없이 이거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요 주장은 뭐냐면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수사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인데 이거를 공소 취소나 공소 취소를 전제로 하는 무슨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 자체가 띄우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인데 아니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공소 취소는 뭐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특검을 해보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할 때 그 사후 조치에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가 될지 안 될지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공소 취소를 전제로 한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고 특검 활동을 해서 수사를 해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의 이 의지를 정부 부처, 특히 이제 법무부 같은 곳에서 잘 수행을 하면 되는데 자꾸 대통령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터뷰 장황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겁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은 다르다. 검찰 많이 달라졌다. 이걸 전제로 일단 깔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공소취소해야지라는 얘기를 또 같이 해요. 그럼 이걸 읽는 사람들은 법무장관이 하는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그게 아닌 척 뭔가 특검을 띄우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들 수밖에 없게 계속 말을 합니다. 의심이 들게. 의심이 들게. 예. 심지어는 오늘 지금 당대표,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김인석 후보도 그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한겨레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니까 대략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공소 취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빌미를 줄 필요가 없어요. 야당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검사의 범죄가 드러났다. 그럼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은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자꾸 앞으로 나가서 일만 자꾸 키우고 뭐 당장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발목 잡게 만드는 일을 자꾸 만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서 지금 몇 달째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아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신임 당대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없던 일이 됐고 오늘 김민석 후보가 이제 공소취소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 났어요. 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해서 그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 가서 무죄 받으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공소취소란 이런 단어가 자꾸 이제 나오면 결국 이제 빌미를 주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나 우리 방금 한 기자가 이제 그걸 해석한 이야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죠. 아니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걸 특검을 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미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소취소라는 단어 자체가 야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공소취소 모임. 그럼요. 사실은 공소취소란 말이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소취소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공소기각 정도는 들어봤죠. 공소기각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취소는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인데 이게 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부당한 불법 수사를 했다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게 논리가 되나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여태까지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되라는 논리가 이제 저는 그 대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죠. 공소취소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예. 검찰이 자기 손으로 공소를 제기해놓고 그걸 자기 손으로 걷어들이는 경우가 뭐 저도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얘기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예. 무리하고 위법적인 수사를 계속 벌여서 사실상 없는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가 너무나 많고 예. 그 결과로 지금 7개나 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기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지경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3명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것도 그 안에 좀 들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제 수사권이 없어지게 됐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월달 이후에는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공소취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 자체가 없어지게 됐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권을 남용해서 벌어지게 됐던 문제에 대해서 예. 앞으로는 그리고 10월 2일 이후에도 이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검사 징계법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혹은 어떤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독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한다거나 검사에게 어떻게 죄를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또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공소 취소를 하는 말을 꺼내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도돌이표처럼 논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공소 취소가 당연히 사유가 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검사가 내가 이제 사건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하는 도중에 보니까 중수청에서 불법 수사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공소 취소하지 않을까요? 그 검사는? 아니 알게 됐으면 이제 그 기소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 그 재판 도중에 뭐 아니 이제 됐다. 재판 도중에 알았다. 그게 이제 법원이 드러나면 기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제 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거죠.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나 뭐 불법이 있었다, 뭐 진술 세미나를 벌이고 뭐 연호의 술 파티를 벌이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재판을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알았으면 내 이름으로 이거 재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아 이거는 그냥 공소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재판부에 그렇죠. 먼저 얘기할 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기존에 벌어졌던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문제가 남는 예.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맨 신천지 얘기는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정권이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벌써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있었던 검찰 독재 정권에서 벌어졌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한 발짝도 나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겨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킨 거 정도밖에는.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첫 번째 문일 뿐이지 앞으로 열어야 될 문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어쩌려고 지금 계속 2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와중에 조작 수사의 몸통이었던 강백신 대구 고검 검사가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이었고 뭐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도 하고 했는데 이 강백신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사표가 수리를 되진 않았는데 이분이 지금 자료 4번 보니까 퇴직하고 싶은 날짜까지 딱 적어갔더라고요. 10월 2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딱 사표를 냈는데 나 이날 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예, 글을 이 썼나 봐요. 사람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건 아닌가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표명했는데 예. 아직 자기 수리가 안 사표를 돼가지고. 10월 2일자로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아서 검찰청 폐지가 되는 10월 2일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치하는 건데 예. 전형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런 뭐 그냥 일개 검사가 사표를 내든 말든 왜 시끄럽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지금 감찰도 받고 있고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 자기 사표 수리 안 될 거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안 돼요. 돼요.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 게시판에 글 쓰면서 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작 기소 특검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이분도 있고 뭐 최희만 평택지청장 사직서인데 자료 5번을 보니까 아예 그냥 이분은 뭐 금융통이라고 예,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예, 금융통 서울 남부지검에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 단장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강백신은 수사통, 최희만은 금융통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변호사 개업을 언론에서 미리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 하고 있죠. 예, 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박상용 검사가 징계위원회 오늘 며칠이죠? 내일 열립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박상용 검사도 난립니다. 예, 13일에 박상용 징계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앞서 이제 대검에서는 정직 2개월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아니야. 얘 지난 4월에 직무 정지된 이후에 여기저기 언론 출연 막 하고 지 맘대로 위에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너무 막 이미 맘대로 한 게 있어라고 하면서 추가로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데 박상용 검사는 자기 녹음 육성 파일까지 나왔잖아요. 예, 육성 파일까지 나왔는데 박상용 검사 한 명을 지금 징계를 못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검사들 이제 이런 일개 검사 뭐 강백신도 뭐 해봤죠 이제 부장이었잖아요 지방 검찰청에. 근데 이런 이제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나 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또 많은 기자들이 그들의 입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사화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검찰 권력이 얼마나 그동안 이제 비정상적으로 비대했는가 그거를 뭐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반증 같기도 하고요. 예. 그게 뭐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 개혁하는 이유가 검찰청을
그 일반 이제 일반 행정관청으로 돌려보내자 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뭐 아니 우리가 뭐 어디 뭐 정부 부처에 뭐 과장급이나 뭐 국장급 이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다뤄줍니까? 안 다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입에 이렇게 이제 비중을 이제 우리가 실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박상용 검사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쇼츠로 봤는데 저를 지칭해가지고 야 봉지욱 기자 일개 기자가 뭐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일개 기자인데 제가 일개 기자는 맞죠 개인이니까. 근데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기자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등록된 매체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인데 이 박상용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구속돼 있는 사람을 365일 동안 184회를 출정을 시켰습니다. 검찰청으로 부른 게 이틀에 한 번꼴로 불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됐고 쌍방울 임원들이 그 검찰 수원지검 박상용 1313호실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진술도 맞추고 전체가 다 드러난 데다가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딜을 치고 있잖아요. 이해찬은 빼주겠다. 협조하면 이해찬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멈추겠다라고 한 정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딜을 하는 장면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를 지금 징계를 못 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상영 검사는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좀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안 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박상영은 지난 4월부터 업무가 정지돼 있었어요. 아무런 일을 안 하고 맨날 어디 유튜브 출연하고 신문 인터뷰하고 이랬거든요. 그랬죠. 예, 지난 4개월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안 준다라고 또 정치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박상용 건도 그렇고 강백신 검사가 최근에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렇고 그걸 다뤄준 언론의 보도 행태도를 보면 네. 뭘 말하고 싶냐면 첫 번째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 하나에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를 징계를 하는데 몇 달이나 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대접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적인 것이고 예. 지금 강백신 검사가 본인이 사퇴를 그러니까 사임을 하면 그러니까 뭐 저기 그만두겠다고 이제 검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는 예.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식의 정치질을 할 수도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한국 사회를 이 사람이 그냥 장난감처럼 좀 갖고 노는 건데 일개 검사가 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검사들에게는 그냥 놀이터나 마찬가지인 나라로 전락해 있는 이 현실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 제가 지금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난 6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아까 보셨던 그 기자회견 직후에 검사들의 범죄를 드러내서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대통령 말이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뭐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뭐 이런 걸 꾸려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두 분이. 그런 걸 꾸립니다. 그걸 꾸리면서 외부 인사들 뭐 6-7명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산하기관 비슷하게 해서 조사단을 꾸려요. 네. 그래서 검사들의 범죄를 조사하겠다고 해. 근데 그때 그 꾸린 미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기사도 아예 없어요. 기사도 없어요. 기사도 없는데 제가 하여튼 요 관련된 기사를 제가 계속 보면서 진짜 이 지금 법무부 특히 이제 정성호 체제에서의 법무부가 진짜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첫 번째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만든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곳에 조사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조사단은 어디에 꾸려져 있냐면 검찰 내에 있습니다.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식으로 지금 미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네.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두 번째, 미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미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조사 대상 사건이 총 9개입니다. 원래는 7개였어요. 우리 조사기소 특검에 올라와 있었던 사건 7개가 다 들어가고 거기 TV조선도 들어갔죠? 예, 그렇죠. 거기에 2개의 사건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9개 사건 정도가 지금 조사 대상이 됐는데 이 9개 사건을 조사하는 이 조사단, 검사들로 꾸려져 있는 조사단에서 수사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자료 제공 요청 거부를 합니다.
자료 못 주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조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잖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유일하게 공수처만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아닌 임의의 수사기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임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이유로 수사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예. 6월 달에 대통령이 저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시작됐었던 미래위원회가 이렇게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수사협조를 안 해줌으로써 아무것도 되고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사기소 특검과 관련된 논의나 그 움직임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말도 법무부는 듣지도 않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동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제일 편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자기가 볼 땐 특검이 제일 낫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럼 특검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관할하는 법무부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원회를 형태를 통해서 검사들의 범죄를 수사하겠다라고 나온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거기서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특검은 특검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상태로 한 3, 4개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위원회 그거는 이제 네. 일종의 물타기. 그러니까요. 하여튼 검찰은 이제 범죄 특검을로 의식한 이제 물타기 네. 뭐그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 그다음에 뭐 이름도 뭐 미래위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정성호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저 인터뷰를 예. 한국일보가 하는데 한국일보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본인이 지시해서 꾸려져 있는 위원회와 조사단, 그러니까 검사들로 꾸려져 있는 조사단과 외부 인사들로 꾸려져 있는 위원회는 직속 기관이 아니다. 사실상 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기관이다라는 식의 말을 해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검사들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단을 검사들로 꾸린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범죄를 검사들이 그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일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위원회하고 조사단은 또 아무 관계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성구 장관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더군다나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 있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그거를 얘기한 게 또 언론에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돌아와서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되니까 사실상 이제 사표를 반려한 거죠. 근데 그만두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상태에서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게 좀 아니 지금 부적절하지 민주당에서는 않나요? 예. 어쨌든 검찰 개혁 관련된 여러 그 제반 행정 개혁 그리고 법제도 개편, 법 개편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전투 중에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어쨌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법무장관을 바꾸면 또 뭐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만 늦어진다 이런 논리를 피는데 저는 오히려 정성호 장관 같은 사람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냐고요.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지금 다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좀 만들어 놓고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취임 1주년 그 인터뷰를 해놓은 걸 쭉 읽어보니까 그냥 이 검사들의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지만 주변에 검사들로부터 포획을 당해서 이제는 애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검찰 개혁의 마인드 자체를 좀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사람한테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간달프 기자님이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할 5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획 기사를 계속 쓰고 있죠. 9개나 쓰죠. 예, 벌써 9개 쓰셨습니까? 예. 예. 근데 원래는 한 10건 쓰면 다 이제 50가지가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9편까지 썼는데도 이제 그 이유를 한 20가지 정도밖에 예. 그 열거를 못했어요.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사를 50개 쓴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냥 기사 안에 50가지를 이제 50가지 이제 이유. 근데 예. 이제 기사를 한 번도 안 보셨군요, 예. 그죠? 아직 보긴 봤죠. 자세히는 안 봤어요. 기사 안에 보면 거기 한 건당 이제 이유가 한 두세 개씩 들어 있어요. 두세 개씩. 뭐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1번이 증거 유변조, 2번이 뭐 조작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예. 이게 뭐 기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가장 좀 이게 50가지 이유 중에 이제 1번은 이제 증거 위변조를 제목으로 이제 했고요. 이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들을 위주로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기본적인 토대는 그 청문회. 4월달에 한 네, 네. 그 조작 기소 이제 국정조사 국정조사에서. 거기서 예. 드러난 것들. 그 제가 그 회의로 가고 그 청문회로 이제 3번인가 했고 또 이제 기관 보고를 한 2차례 했고 예. 그거를 쭉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록도 굉장히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그 해가지고 지금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이제 워낙 방대해가지고 예. 일반 시민들은 다 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핵심만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제목 자체를 이제 검찰 범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 이제 50가지를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이 아니고 검찰 범죄 특검. 검찰 범죄 예. 그걸 보면 이름을 바꾼 단순히 이제 기소를 조작한 그런 혐의로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 이게 거의 이제 예. 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조사 대상 사건은 7개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저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이제 신문사에는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했죠. 예. 근데 7개 사건을 보면 여기 이제 뭐 이재명 뭐 관련해서 뭐 공소 취소를 하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사건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이제 대통령하고 전혀 무관한 사건이고 예. 근데 서해 공무원 사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온갖 검찰의 범죄가 다 망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증거 위변조 그다음에 뭐 파견 검사를 동원한 국정원 감사원을 이제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보복 수사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삼는 뭐 그런 과정.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피의자들을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예. 그 저기 뭐 출정을 이제 무리하게 시키고 밤새도록 이제 수사하고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 해가지고 이게 뭐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혐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편까지 섰고 네. 지금 또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광복절 이제 특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가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는 지금 사표를 냈고 보니까 이제 강백신 밑에 있던 검사들의 근황도 한상식 기자 정리를 했네요. 자료 20번 보니까 강백신의 이제 부하들, 예, 부하들 다 승승장구하고 뭐 미국 연수도 가고 그랬네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저희 3명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지금 2년째 받고 있잖아요. 예. 저희 사건 재판의 초기에 재판 초기에 항상 4명씩 검사들이 들어와서 그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예. 그 검사들이 지금은 전부 다 없고 지금은 이 사건하고 이 사건 수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공판검사 1명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애초에 저희 사건 수사를 했었고 공판을 들어와서 열심히 재판을 진행했었던 그 검사들이 어디로 가 있나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2사람은 미국으로 연수를 갔고 이게 다 대부분이 다 윤석열 내란 이후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미국으로 연수를 2명이 가고 육아휴직 한다고 2명이 나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범법인 대형 범법인이죠. 율촌에 취업을 하고 예. 이러면서 지금 5명이 저 중에서 저희 재판에 들어오던 사람은 정종원, 조재학, 성진영, 이주영, 김기왕. 김기왕. 그 이주영 검사는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을 할 때 왔었고, 예, 그랬던 검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검사들 이런 상황. 말고도 뭐 한국거래소에 파견을 나간다든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대검찰청 뭐 연구관이 된다든가, 뭐 승승장구해서 다 승진하고 이게 되게 웃깁니다. 사실은 이게 내란 이후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도 국방부 고권 요직에 상당수가 남아 있대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연히. 어미중 강백신 정도가 뭐 특검 수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감찰을 받고 있지 그 밑에서 부역한 검사들은 다 오히려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다 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검사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조사기소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예. 다 피의자 신분,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원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연수를 가버리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지금 안 나오고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면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사교섭 특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김용진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민적인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정권이 들어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과제들 중에 몇 가지. 첫 번째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검찰개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근데 이걸 이뤄내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그리고 그 혼란을 상당 부분 정권 스스로 그리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갈등으로 이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예. 그 과거 검찰 독재 시대에 벌어졌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단 밟아 나가듯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다시 국민들이 신뢰를 좀 되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 그뭐 좀 덧붙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작기소 특검, 검찰범죄 특검 이걸 하면 지금 국민들이 어느 뭐좀 의아해하는 왜 이제 꼭 저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일부에 해소시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총 집약되어 있는 게 지난 뭐 윤석열 정권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재판 과정이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 여기에 좀 집중돼 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3년 전 이제 이맘때입니다. 그 3년 전에 8.15 때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그때 윤석열이 이제 8.15 뭐 이제 뭐 축사를 하면서 이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합니다. 반국가 세력. 2년입니다, 2년. 2024년 8.15. 3년 전 아닌가요? 2023년 8일. 네, 그냥 3년 10년이었나? 전이었나? 뭐 검은 세력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보름 뒤에 이제 뉴타파를 맞아요. 2023년. 이제 예. 그 수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집권 여당이나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 김기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이야기가 뉴타파는 이제 반국가 세력, 국기문란 세력, 그다음에 쿠데타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그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제 그 내란을 빌드업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범죄 특검이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빌드업해 나갔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게 민주당 내부도 다들 생각이 또 다르지만 또 언론사도 기사 논조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일반적인 그냥 기사랑 칼럼 아니면 기사랑 사설 좀 배치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겨레 신문 여기는 무슨 생각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경향신문 얘들은 무슨 생각이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기사 일반 기사는 검사의 그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몇몇 사람들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지적을 하던데 사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예, 대한민국 언론이 천하통일이 됐어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언론부터 예. 흔히 말하는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언론들까지 논조가 다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입장을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는 언론의 상당 부분 기능을 넘겨받은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튜브 채널들, 나름 뉴스를 생산 소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까지도 상당 부분 채널들이 지금 다 천하통일이 됐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놔야 된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공화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범죄로 이제 뒤덮인다. 온 나라가 이제 개판 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온 언론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집단적인 광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그 저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도가 깔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아니면 과거 검찰 독재 시제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다시 정리하는 역할을 일을
좀 늦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사실 오늘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성 언론에서 하도 읽을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읽는 예.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의 글 몇 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한국일보 주필을 지내신 이충재 선생께서 지금 이충재 칼럼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아마 어디에 쓰고 있죠 지금? 이게 본인 일본은 퇴직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주필에 퇴직하신 지 꽤 됐고 이분이 매일 쓰세요. 월화수목금. 매일 아침에 이제 이게 뉴스레터 형태로 이제 전달이 좀 되는데 본인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고 오마이뉴스에 이 글을 연재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분이 쓰는 글을 뭐 원래도 제가 열심히 봤지만 최근에 이분이 쓰는 글을 제가 보면서 나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좋았던 글을 제가 몇 가지를 자료 24번 한번 저건데 수사권 없는 검찰이 놓지 않으려는 것. 지금 이건 뭐냐면 주제가 수사권이 없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 범죄정보기획관실 그리고 대검 포렌식센터 이거를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현실을 딱 꼬집으면서 이거 절대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지난주 한 이야기 그렇죠. 지지난주 했었던 같은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칼럼이 됐던 기사로 됐던 쓰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 김영진 선배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처음이었었는데 이런 글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반갑게 제가 봤고 두 번째는 25번 좀 보여주시면 정권 잃으면 검찰 반드시 살아난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국민들의 상당수가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정권을 잃는다. 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 진영 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혼란이 총선 대선까지 가서 패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검찰은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이것도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글이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글은 자료 26번 글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검찰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 정말 학자, 언론인들, 뭐 정치인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 자리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자초하고도 반성문 쓰지 않는 검찰 제가 지지난주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법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준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수사권을 손에 쥐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그냥 5살 먹은 애가 그냥 손에 칼 들고 휘두르는 거하고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본인들이 70년 넘게 갖고 있었던 수사권을 지금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반성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피해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프레라고. 최소한 본인들이 수사권을 뭐 조금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는 수사권을 가지고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과거에 자기들이 해왔었던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짜 사죄를 정말 심각하게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반성과 사죄도 최소한의 양식과 수준이 아, 그러니까요. 이미 그런 양식과 수준이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검찰은. 근데 문제는 검찰이 과거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할 말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식의 칼럼. 지금 이충재 선생의 칼럼 이런 정도의 칼럼을 쓰는 언론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론은 없는데 홍카콜라.
홍카콜라가 요즘 시원시원하게 페이스북 많이 네.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니네들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됐다. 윤석열, 한동훈 니들 때문에 네. 자업자득 자초한 거다라고 홍카콜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맞는 이야기는 한데 또 굳이 또 그분의 뭐 말을 우리가 인용할 아니, 근데 필요가 뭐 있을까? 그분이 한 절반은 맞는 얘기를 해요. 네. 보니까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이제 근데 이분은 대신 유체 이탈을 하죠. 명태균 사건 이런 거는 오세훈 판결 1심 유죄 나오고 막 하니까 자기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쓰시던데 그거와 별개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집요하게 쓰더라고요. 집요하게. 예. 저기 하던 말 마무리하면서 그나마 최근에 제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칼럼들이나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이런 정도 칼럼이라도 나오는 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칼럼이 하나 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27번인데 한국일보 칼럼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데스크인데요.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신 분인데 많이 들어본 분인데 이분이 이런 칼럼을 써요. 검찰 만능주의 확신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좀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성찰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식의 아주 그 수위를 낮추어서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쓴 글인데 저는 이런 정도의 글이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좀 이해하고 듣고 반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할 말을 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집단이 아니라니까. 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아직 좀 미련이 남아 있는 거 아니 이게 최소한 이게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만 민주주의를 논할 집단이 아닙니다. 그 집단은. 하여튼 제가 뭐 아니, 요 칼럼은 근데 제가 사실은 저희도 매주 이런 얘기하니까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 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런 얘기 계속 한다는 뭐- 게 아무도 안 하니까 또 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일보도 이 칼럼은 굉장히 예외적인 칼럼 같아요. 아주 예외적인 칼럼이에요. 한국일보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뭐 조선일보 예, 못지않게 뭐 예. 그런 이제 논조던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이 칼럼 이게 읽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네, 저도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독한 기자 킨을 8시에 해라. 7시에는 뭐 주진우 라이브나 정준이의 해시TV. 정준이 교수의 해시TV가 이 시간에 하는 모양이네요.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오히려 저는 6시에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댓글에는 8시에 그냥 해라. 근데 저희가 8시에도 그때 아마 MBC 뉴스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데 MBC 뉴스는 우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죠. 아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우리도 경쟁 보시니까. 상대로 생각 안 하죠. 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제 경쟁 상대로 저는 이제 생각하지 그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동접이 한 2,000명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동접이 근데- 진짜 2,000명이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밤 10시 정도에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밤 10시에. 근데 밤 10시에 라이브를 하고 끝나면 너무 늦게 끝나는 점도 있고 한두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서 어떻습니까? 6시, 8시 조정을 저는 해야 8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8시가. 예. 8시 반. 아니 뭐 뭐 저는 얼마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뭐 토론회에서 뭐 이렇게 해도 뭐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예.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짜증을 냈다는데 8시에도 안 되고 7시도 안 되고 이 방법은 어떻게 하란 있어요.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5시나 6시에 녹화를 하고 그 10시에 네. 공개를 하는 예. 밤 10시나 11시. 뭐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게 오히려 시청자들을 만나는데 더 낫지 않을까. 프리미어 영상으로 또 공개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지금 시청자들 한 600명 가까이 계신데 그 의견을 의견을 한번 의견 한번 수렴해보고 줘보시죠 뭐. 또 이제 녹화를 녹화를 해서 10시, 11시에 공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녹화를 하면 이런 라이브의 또 텐션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런 또 단점이 있고 8시 하자는 분들이 8시가 많네요. 많군요. 지금. 예. 아니 8시는 MBC 예. 피해왔기 그 때문에. 왜 MBC를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수요일 날은 몇 시가 좋을까? 아, 다들 8시야 지금 다들 8시. 라이브가 8시? 좋고. 예, 지금 댓글에 좀 다들 야, 8시. 요즘 방송 중에서 제일로 재밌다고 장승민님. 예. 요즘 방송 거의 안 아유 보시는군요. 복 받으실 겁니다. 예, 다양하게 보시면 재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재미있다고 그러시는데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AI로 내가 CG까지 만들어 갖고 왔단 말이야. 예. 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2,000명은 고사하고 예, 동접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예. 한번 해보시죠. 설거지하면서 듣기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해주시고 9시로는 9시에는 KBS 뉴스가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KBS는 약간 예. 경쟁 상대가 될 네. 수 있겠죠. 9시에 사장 남천동이 하지 않나요? 9시에 그리고 10시에 물레동이 하는데 물레동 아, 잠깐만, 제목이 이런 얘기- 바뀌고 있네. 아니 이런 얘기 우리가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물레동은 술 마시면서 해야 될 얘기 오전 아니야? 10시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걔들도 너무 안 돼요 지금. 아 근데 예, 이런 이 이야기 매불쇼 하니까 지금 관련- 동접이 예. 600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예. 오히려 이런 얘기 하니까 8시나 9시, 8시 반. 예. 10시도 좋다. 예. 그러면 사실은 제 느낌에는 10시 라이브가 아마 동접에는 가장 좋은데 그렇지. 너무 늦게 대신 끝나고 뒤풀이를 안 해야 됩니다. 디플이. 어차피 일찍 끝나면 또 뒤풀이해서 늦게 가잖아요. 예. 예, 끝나고 뒤풀이 안 하는 조건으로 디플이 하는 재미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10시 좋다. 라고. 예. 한번 10시에 하게 되면 출연료도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요? 늦게 끝나니까요. 출연료도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아침 7시를 네, 추천하셨어. 아침 7시. 저는 좋습니다. 아침 7시. 예. 예. 아침 7시 하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예, 시간을 바꾸게 되면 사전에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이 19회. 네. 그러니까 20회까지 이제 네. 하고 21회부터는 예. 최적의 시간대를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걸로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딱 5번만 해보고 어. 분패를 결정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아니, 기억이 나는데 오전 10시에 하면 어때요? 오전 10시나 11시. 그럼 끝나고 디프리를 못 가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술 마시는 제가 매봉쇼가 있잖아요. 매봉쇼가 있으니까 오전 10시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내가 그날 방송을 못 하는구나. 그렇지. 아니면 수요일을 그냥 합방으로 수요일을 동시 합방으로 해서 그냥 오후 1시에 하면 어떨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두고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결정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고민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예, 계속해서 독종들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독종들 오늘 AI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